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기 교수입니다. 2025년도 1회차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기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는요, 2월 17일부터 1회차가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7일 월요일이죠. 첫 시험이 시작됐는데 저는 둘째 날 기사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둘째 날입니다. 18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치른 후에 곧바로 복원한 문제예요. 복원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설과 답을 다는데 한 이틀 정도 제가 날밤을 샜어요. 그래서 복원을 한 뒤에 우리 카페가 있죠. 정통하였느냐라는 카페에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올렸죠. 그래서 5과목을 다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2과목만 제가 20문제, 그래서 40문제죠.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올렸고요. 나머지 3과목은 제 동영상을 듣는 우리 가입자죠. 수험생들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도 우리가 이미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제 정보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5세트를 공단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100문제씩 5세트를 만들어서 이걸 난이도별로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본 분들은 처음에 시험 본 분들의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과목당 한두 문제는 겹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더 다양하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한 9세트 정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900문제죠. 만들어가지고 난이도별로 섞어서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저만 시험장에 가지 않고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아는 교수님이 들어가고 둘째 날은 제가 들어가서 문제 복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이 전문가니까 100문제를 진짜로 고생고생 다 복원을 했어요.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복원을 했는데 월요일에 들어가신 교수님들은 한 60% 정도, 그래도 대단하시죠. 60% 정도 복원을 하셨어요. 근데 천만다행히 수험생 중에 능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 50% 정도 복원하신 수험자분, 너무 고마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도 합쳐가지고 거의 100% 완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수험자들의 정보에 의해서 한두 문제씩 다 누적을 해가지고 쌓아놨더니, 제가 본 거는 이제 100문제 다 복원했지만, 월요일 날 본 문제는 다 합쳤어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뭐 40문제가 넘는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체 다 공개하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일부만 공개하고 제 사이트에 공고했습니다. 정통하였느냐는 네이버 카페가 있죠. 그 네이버 카페에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저희 수업을 듣고 있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자분들에게만 공고를 했죠. 그래서 문제와 해설을 최선을 다해서 달아가지고 공고를 했더니 제 말을 듣고 마지막에 접수하신 분, 3월 달에 접수하신 분들은 덕을 많이 봤어요. 특히 3월 4일, 6일 날 보신 분들은 보고 문제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기출 문제가 최소한 한 과목당 2-3문제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2문제만 해도 5과목이니까 10문제를 더 맞출 수가 있죠. 손쉽게. 그래서 다음 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주변 교수님들과 제가 직접 가서 시험을 봐서 보고 문제를 만들 테니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접수를 좀 늦춰가지고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험을 보고 문제 복원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합격에 훨씬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죠. 제가 이제 화요일날 시험장에 갔는데 집중하기 문제가 2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섞다 보니까 우연히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1번과 2번에다 복원을 했습니다. 1번 문제가 바로 이제 집중하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였어요. 자, 먼저 이제 다중하기하고 이제 집중하기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고속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속 채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속 채널을 여러 개 그려야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4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 2개의 채널, 3번째 채널, 4번째 채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채널에 대역폭이 있습니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고속의 전송을 할 수 있죠. 대역이 넓으면 더 많은 신호를 실어서 볼 수 있으니까 전송 속도와 대역폭은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채널의 대역폭을 A, 두 번째 채널의 대역폭을 B, 세 번째 채널의 대역폭을 C, 네 번째 채널의 대역폭을 D라고 했을 때 이걸 다 합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다 합친 거와 이 고속 채널의 대역폭을 제가 이제 F라고 해볼게요. 이 대역폭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장치가 다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때 쓰는 장치가 다중하기예요. 그래서 다중하기는 저속 채널의 합과 저속 채널의 대역폭의 합과 고속 채널의 대역폭은 같다라는 거예요. 대역폭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이것을 보낼 때 물리적으로 대역폭을 나눌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데이터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고요. 이쪽에서 오는 데이터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 오는 데이터는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데이터는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속도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데이터를 바로 전송할 수 있죠. 그래서 속도 변환이 필요 없죠. 이런 변환을 정적 변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 저속 채널의 위치를 입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입력. 그다음에 고속 채널의 위치를 이제 출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입력 쪽의 대역폭의 합과 출력 쪽의 대역폭의 합이 같을 때 쓰는 장치가 뭐냐? 그러면 다중하기죠. 근데 집중하기는요, 이 저속 채널의 합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 때 쓰는 장치가 집중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장치가 집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기의 특징은 저속 채널의 대역폭의 합이 고속 채널의 대역폭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속 채널의 대역폭이 더 커버리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에 보내야 될 데이터가 더 많게 되니까 동시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퍼라는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버퍼라는 장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을 나눌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없죠. 크기가 같지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고 논리적으로 나눕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집중하기의 특징은 대역폭을 나눌 때 물리적으로 나누지 않고 논리적으로 나눠서요. 이 집중하기 안에 있는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잠시 저장했다가 비어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능형이 필요합니다. 즉 컴퓨터라는 장치가 필요하죠.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다중하기보다는 더 복잡하고 비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한번 풀어보죠.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집중하기입니다. N개의 입력. 입력이라는 것은 저속 채널 쪽을 말하는 거예요. 회선을, 자, N개의 출력. 출력은 여기 고속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N개의 출력 회선으로 집중하는 장비다. 그래요. 그래서 N개의 입력 회선을 N개의 출력 회선으로 집중하는 장비다. 뭐 틀린 건 없어요. 맞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집중하기의 구성 요소는 단일 회선 제어기가 있고요. 다수 선로 제어기 등이 있다. 맞아요. 이것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기는 정적 변환.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다중하기는 속도차가 없으니까 정적 변환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집중하기는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을 동적 변환이라고 합니다. 정적 변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동적 변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하기는 정적인 방법의 공동 연기를 사용한다. 틀렸죠. 동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속도차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 채널의 전송 속도의 합은 링크 채널의 전송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 채널이라는 것은 저속 채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채널이라는 것은 고속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 채널의 전송 속도의 합은 링크 채널의 전송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놨으니까 잘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이 다중하기와 집중하기를 구분하는 특징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중하기는 속도차가 없기 때문에 정적 변환이고요. 집중하기는 속도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적 변환이다 라는 거고, 얘는 이제 동기형이고요. 얘는 비동기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다중하기는 물리적으로 대역폭을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속도 변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장치가 필요 없죠. 그래서 구조가 간단한 것이 다중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간단하고요. 지능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 없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버퍼도 필요 없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대역폭이 동일하다는 특징. 그래서 입력 쪽이 저속 채널이죠. 출력 쪽이 고속 채널입니다. 그래서 회선수가 같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고, 자, 집중하기는 이제 기술이 복잡하죠. 동적 변환이 필요하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복잡합니다.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 비싸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버퍼라는 임시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 쪽 대역폭이 출력 쪽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같지 않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이 기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2번 문제를 풀어보면 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건 그대로 복원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나왔어요. 이 보기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똑같은 보기입니다. 집중하기에 입력 회선의 수를 n이라고 했고요. 출력 회선의 수를 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선의 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대역폭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 쪽이 출력 쪽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 표현을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않고 같거나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입력 회선의 수를 n, 출력 회선의 수를 m이라고 했을 때 입력 회선의 수가 출력 회선의 수보다 같거나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복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거나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특이해서 정확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나왔네요. 영상회의 시스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예요. 자,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자, 웹브라우저 내에 자, WebRTC라는 API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WebRTC라는 API를 활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웹브라우저만 있다면 별도의 추가 설치 및 장치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다자간에 직접 웹소켓을 이용하여 오디오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HTML 버전이 얼마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이제 신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복원을 한 문제인데 답은 HTML5 버전입니다. 그래서 WebRTC라는 API를 활용한 버전이 HTML5 버전이다. 자, HTML은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예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가 시작한 지가 이제 27년 차가 됐는데요. 27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첫 강의를 할 때는 이런 HTML 언어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HTML이 처음 나올 때는 버전이 없었는데 당연히 없었겠죠. 향후에 이제 업버전이 나오기 시작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이제 HTML1이라고 하겠죠. 1.0 버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HTML2 버전이에요. 그래서 HTML1에서는요, 1.0에서는 표준이 없었어요. 근데 HTML 2.0, 2에서는 표준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2.0, HTML2에서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HTML 사상 최초로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3.2는요, 3.2는
수학 수식을 사용하는 태그를 완전히 제외시키고요. 넷스케이프의 비주얼 관련 태그를 수록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태그 중에 B라는 태그가 있어요. B 태그. 그 다음에 폰트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태그죠. 폰트라는 태그가 들어간 시점이 HTML 3.2다. 그래서 B 태그나 폰트 태그가 사용됐다. 그러면 HTML 3.2 버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HTML 4.0의 특징은 문서 형태가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릭트라는 문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역을 하면 엄격한이라는 뜻인데, 이 스트릭트라는 문서 형태는요, 비표준이나 비곤장 태그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셔널이라는 문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도기적인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것은 비표준이나 비곤장 태그도 허용하는 융통성 있는 문서 형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서 형태가 프레임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문서 형태를 지원하는 가장 큰 변화가 HTML 4.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프레임셋은 여기 나와 있죠. 프레임셋은 브라우저의 화면을 나누는 프레임 문서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화면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있죠?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셋은 브라우저 화면을 나눈 프레임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문서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 HTML 4.0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HTML5는요, 기존의 HTML4를 대체하고 웹 표준과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API, 이 API를 도입하여, 특히 이제 웹 RTC라는 API죠. 이런 API를 도입해서 더 풍부한 웹 경험을 제공하는 버전이 HTML5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런 웹 RTC라는 API 종류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반대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웹 RTC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4번 문제도 영상회의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죠. 자,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 절차예요. 프로토콜 절차는 우리가 세션 게시 프로토콜이라는 SIP입니다. 세션 게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S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한마디로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의 절차는 S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마디로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 절차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처리 절차가 있고요. 연동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TLS라는 우리 이제 암호화를 위한 프로토콜이죠. TLS 세션 구축이라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 절차예요. 아닌 건 4번이 되겠죠. 자, 밑에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 절차는요, 이 세션 게시 프로토콜이라는 S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자, 호처리 절차 여기 나와 있죠. 연동 프로토콜 여기 나와 있습니다. TLS 세션 구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 절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냐라는 것은 여기 밑에 써놨는데 여기까지 뭐 공부하는 데는 머리 아프겠죠. 그냥 한번 읽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회의 시스템의 프로토콜 절차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 호처리 절차, 연동 프로토콜, TLS 세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5번 문제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죠. 휴대전화의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지능형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다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정보 검색도 할 수 있는 단말기, 똑똑한 단말기죠.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 1회 때부터 줄곧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스마트폰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기 중에 다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 중요하죠. 이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요즘 들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요, 전력망을 지능화하고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답이 스마트 그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요즘 들어서 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스마트 사이니지 단말기 서비스 플랫폼의 종류가 나왔네요.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일단 이제 스마트 사이니지의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 사이니지는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미디어로 특정 시간, 장소, 청중의 행동에 따라서 전자장치에 정보라든지 광고라든지 기타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스마트 사이니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명 전자 광고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스마트 사이니지죠. 정의 알아두시고, 콘텐츠 및 디스플레이 일정과 같은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제공하며 실내나 실외 또는 이제 이동기, 엘리베이터나 차량, 선박, 철도, 항공기와 같은 이런 이동기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이제 전자 광고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마트 사이니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이 스마트 사이니지의 이제 구성 요소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잘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 밑에 하드웨어 장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운영 장치가 있죠. 그 위에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사이니지의 플랫폼의 종류는 첫 번째,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우리말로 콘텐츠 제작 도구다 라는 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있는 게 이 두 번째 거죠. 콘텐츠 매니저라는 게 들어있고요. 세 번째 여기 들어있는 것이 요거예요. 콘텐츠 플레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스마트 사이니지의 플랫폼의 종류예요. 아닌 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운영체제하고 하드웨어는 플랫폼의 종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사이니지 단말기 서비스의 플랫폼의 종류들의 뜻은 뭐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제 종류만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로 가죠. 이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2023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20개의 중계선이 있답니다. 근데 오어랑이라는 호량의 단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량을 운반하였다면 이 중계선 이용 효율이죠. 중계선 이용 효율은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랑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왔죠. 어랑이라는 것은 한 호가 하나의 회선을 이용하고 하나의 중계기기를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를 1어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량의 단위 중에서 어랑은요, 기본 시간 단위가 1시간이에요. 1시간에 한 호가 하나의 회선과 교환기를 사용해서 1시간 동안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1어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어랑이니까 중계선이 몇 개 있어요?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의 회선을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그죠? 그래서 이용 효율은 얼마냐? 그러면 총 20개가 있는데 1시간 동안 몇 개를 이용했어요? 5개를 이용했죠. 나머지 15개는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용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계선의 효율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계선의 수분에 어랑의 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중계선 이용 효율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 없어지고 5가 돼서 5, 25가 돼서 25%가 답이 되겠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죠. 웹 브라우저 간에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이 문제죠. 도움 없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음성통화, 영성통화 등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API. 앞에서 제가 전회차도 나왔다 했죠.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API를 뭐라 했어요? 웹 RTC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랜덤하게 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집중하기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연관된 문제로 두 문제가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셀룰러 방식의 이동통신에서 입력 쪽의 속도가 9.6 kbps입니다. bps라는 것은 1초에 몇 비트를 보냈냐 이 말이죠. 출력 속도가 1.2288 메가bps예요. 이랬을 때 확산 이득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산 이득을 다른 말로 이제 처리 이득이라고 하죠. 처리 이득을 우리가 GP라고 한다면요. 처리 이득을 확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속도, 이것을 비트 속도라고 해서 제가 레이트 비트 속도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비트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을 해서 보는 거, 확산할 때 쓰는 것을 칩이라고 합니다. 칩. 칩수만큼 이제 확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칩 속도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RC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확산하기 전의 속도. 확산을 했을 때의 속도죠. 그러면 확산하기 전이니까 입력적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적 속도가 얼마요? 9.6 kbp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칩 속도는 이제 확산을 한 속도죠. 이게 확산을 해서 이제 보낸 속도니까 출력 속도가 되는 거예요. 출력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1.288 메가bps죠. 자, 메가는 10의 6승이고요. 키로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3승은 없어지고 10의 3승만 남는데 이게 이제 9.6으로 이걸 곱해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128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28인데 여기는 dB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 이득, 확산 이득은 10로그를 취합니다. 10로그 처리 이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로그에 128을 이제 계산기에 눌러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약 21.07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답이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죠. 자, 매체 접근 기술이 나왔네요. 맥 기술이죠. 매체 접근 제어 기술 중, 자, 요구 할당 방식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랬어요. 요구 할당 방식. 자, 밑에 이제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죠. 맥이라는 매체 접근 기술 중에서 자, 동기식 제어가 있고요. 비동기식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식 제어 먼저 나와 있네요. 비동기식 제어. 자, 일정한 타임 슬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슬롯의 시작점에서 관한 정확한 시간축상의 위치를 통신망 내 모든 단말이 알고 있어야 하므로, 자, 방송통신망에서의 맥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타임 슬롯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TDM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TDM, 자, 이런 방식은 맥 접근 기술에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슬롯은 해당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체 접근 기술 중에서는 다른 말로 이거는 고정 할당 방식의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식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운드 로빈이죠. 일정 시간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이제 애약 방식이 있어요. 애약 방식. 애약 방식.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이 있네요. 이 방식. 그 중에서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은 모든 스테이션에 차례대로 전송할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공평하게. 경쟁 방식은 먼저 접속한 놈이 먼저 쓰는 거죠.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먼저 접속한 단말이 그 매체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초창기에 썼던 알로하 방식. 그 다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매체 접근을 할 때 캐리어 센서를 보내는 CSMA 방식. 나중에 보낸 다음에 충돌까지 확인하는 CSMA CD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경쟁 방식이잖아요. 먼저 매체에 접근한 놈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뭐예요? 랜덤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 할당 방식이고 이건 랜덤, 다른 말로 임의 할당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들은 이제 임의 할당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경쟁 방식으로 토큰 패싱 방식이 대표적인 거죠. 토큰 패싱. 토큰 패싱에는 토큰 링 방식이 있고 토큰 버스 방식이 있죠. 매체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토큰 패싱이라는 것은 토큰 버스와 토큰 링을 합한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토큰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놈이 단말이 매체를 접근해서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방식은 요구 할당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할당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큰 링이나 토큰 버스에 해당되는 토큰 패싱 방식은 요구 할당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 폴링이냐 셀렉션이냐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CSM의 CD 방식은 대표적인 임의 할당 방식, 랜덤 할당 방식이고, 두 번째 나오는 토큰 버스 방식은 요구 할당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알로하는 초창기 경쟁 방식이죠. 알로하 방식. 그래서 얘는 임의 할당 방식이고요. TDM은 고정 할당 방식에 해당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 할당 방식을 고르겠으니까 요구 할당 방식은 누구예요? 토큰 버스가 되겠죠. 토큰 패싱 방식 중에 토큰 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요구 할당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풀 HD죠. 우리가 HD는 이제 고화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제 고화질 TV 그러면 HD TV 그러잖아요. 근데 풀 HDB는 또 이제 좀 더 화질이 좋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의 단위를 화소라 하는데 이 정도의 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보다 4K UHD가 있고 8K UHD가 있는데 몇 배의 화질이 좋은가? 이거는 뭐 그 전에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본 경우는 없지만 따로따로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응용한 새로운 신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K는 4배예요. 4배고요. 8K는 16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4배가 되고 16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가 써놨습니다. 자, HD는요, 고화질은 일명 우리말로 이제 고해상도라고 하는 건데 해상도가 이 정도 됩니다. 1366 곱하기 758 정도의 해상도죠. 이걸 곱하면 약 100만 화소를 갖고 있어요. 100만 정도의 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1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 HD는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이에요. 그래서 약 200만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HD보다는 풀 HD가 2배 정도 해상도가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UHD는요, 초고 해상도라고 부르는데 해상도가
3840 곱하기 2160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곱해보면 약 830만 정도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를 하겠으니까 200만하고 요걸 800만이라고 본다면 한 4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배의 해상도 정도를 갖고 있는 게 4K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K는 이걸 반올림하면 4000 정도 되잖아요. K는 킬로니까. 그래서 이 3840이라는 해상도를 뜻하는 게 4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40을 반올림한 것을 4K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이제 해상도가 더 좋은 8K가 있죠. 8K. 이거는 왜 8K라고 부르냐면 해상도가 7680이에요. 이것도 반올림을 하면 80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8K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8K인 UHD는요. UHD는 이제 곱해보면 이 값이 3300만이 돼요. 3200만 정도 되면 이것보다는 얼마가 돼요? 16배가 높죠. 그러니까 약 16배 정도 해상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배가 나온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외우시면 좋은데 이것도 귀찮으시면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 HD보다 4K UHD는 4배, 8K UHD는 16배다. 만약에 이게 풀 HD라고 안 나오고 만약에 HD라고 나오면 여기에 또 2를 곱해야 돼요. 8배, 3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100만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죠.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네요. 이제 회선 교환 방식하고 패킷 교환 방식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 자, 다음은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회선 교환 방식의 설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우리가 교환 방식은요, 크게 회선 교환 방식이 있죠. 회선 교환 방식이 있다겠어요.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겠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실시간 전송 여부죠.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여기 교환국이 있고 교환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선이 정해져 있죠. 회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하나의 회선을 이제 선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선은 연결할 때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한번 선점하면은 뭐예요? 이게 물리적인 확보다 그죠? 여기를 많이 전용 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회선은 이제 먼저 선점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선이 4개면 4사람이 선정해 버리고 나면 5번째 접속하는 사람은 회선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용 회선처럼 확보를 해버리는 것 때문에 확보만 가능하다면 고속도, 아주 빠른 속도죠. 대용량,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잠깐 이제 머물러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보내면 돼요. 근데 단점은 이제 회선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죠. 상당하게 떨어집니다. 4사람밖에 못 이용하니까. 그래서 회선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버퍼라는 기억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버퍼라는 기억 장치에다가 데이터를 쌓았다가 차례차례 하나씩 보내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 축적 교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쌓는다 그래서 축적한다 그랬죠. 근데 이 방식은 바로바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에는 불리하죠. 그러나 이쪽과 이쪽의 속도가 달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 축적 교환이에요. 이 회선 교환 방식은 처리 방법이라든지 속도가 달라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죠. 속도 변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축적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쌓아서 빈 곳을 차례차례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히 코드 변환 가능해요. 속도 변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전송만 안 될 뿐이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특히 회선의 이용 효율이 좋죠. 회선의 이용 효율이 좋은 방식이 바로 뭐다? 축적 교환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쌓았다 보내기 때문에 열이 하나 보냈다가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서 보내니까 보내다 보면 다른 이제 회선으로 내 데이터가 골고루 갈 수 있죠.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통화 중에 걸리지는 않는 방식이 축적 교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보내는 단위에 따라서 축적 교환 방식은 자, 메시지 단위씩 보내게 되면 메시지 교환이라고 하죠.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정한 메시지를 크기를 잘라가지고 패킷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킷 교환 방식이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실시간 전송에는 더 유리하다겠죠. 그래서 이게 회선 교환 방식보다는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진 않지만 축적 교환 방식 중에서는 실시간 전송에 유리한 방식이 뭐예요? 패킷 교환 방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패킷 교환 방식은 잘잘하게 자르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왜냐하면 패킷마다 가야 될 목적지 주소와 패킷의 순서 부여 이런 것들 때문에 헤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회선을 정해놓고 보내자. 그러면 첫 번째만 헤더가 필요하고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 패킷부터는 계속 같은 곳을 보내면 되니까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죠. 그런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같은 회선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차이점은 회선 교환 방식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지만 가상회선 방식은 논리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확보했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상회선 방식이죠. 그래서 같은 곳으로만 보내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순서 재배열을 할 필요가 없죠. 먼저 보낸 데이터가 먼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득 때문에 오버헤드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한쪽으로만 보내다 보니까 이 회선이 망가지면 우회해서 가도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이 뭐냐면 데이터그램 방식이죠. 데이터그램 방식은 비어있는 회선을 따라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회선이 망가져더라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장점인데 얘는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먼저 보낸 데이터가 먼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전송 제어를 보통 안 해요.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 보내는 방식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TCP/IP에서 4계층 프로토콜 중에서 대표적으로 UDP가 이런 데이터그램 방식을 쓰는 거죠. TCP가 가상회선 방식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처럼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환 방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을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한번 보죠. 옳지 않은 거. 1번, 마치 전용 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어 고속도 대용량 전송에 유리하다. 맞죠? 그 다음에 회선 접속률이 회선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입자 수용에 한계가 있다. 회선의 이용률이 나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환기 자체 내에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지 코드 변환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있는 거는 축적 교환 방식이죠. 즉 패킷 교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속도나 코드를 가진 단말끼리 통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것이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3번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데이터그램 방식 특징이 나온 거예요. 데이터그램 방식의 특징은 틀린 것은 뭐냐?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한쪽 통신망이 혼잡하면 혼잡을 피해서 우회해서 가는 기능이 있다겠죠. 모든 패킷이 각기 다른 경로로 전송되므로 패킷의 순서화를 위해 따로 제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죠. 순서, 도착지에서 순서 재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회선 방식과 달리 경로 설정을 하지 않으므로 경로 설정에 따른 전송 지연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류 제어나 회선 제어 같은 전송 제어를 하지 않아요. 등의 전송 제어를 함으로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여기 밑에 데이터그램 방식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으로 가죠. 요즘 들어서 제가 시험장에 가니까 유선 전화기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 봤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선 전화기에 송화 회로와 수화 회로를 분리하여 그러니까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여 통화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뭐냐? 이것은 유도선륜입니다. 유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도선륜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유선 전화기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통화 장치가 있고요, 신호 장치가 있고요, 호출 장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호 전환 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장치는 송화기, 수화기, 유도 선륜, 그다음에 축전기, 그다음에 측은 방지회로 이런 것들이 통화 장치에 속해요. 그 중에서 이제 유도 선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유도 선륜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호 장치에는 훅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훅 스위치. 훅 스위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푹 뭔가가 들어가는 장치가 있죠. 떼면은 뭔가 튀어나오는 장치가 있죠. 그런 전화기를 이제 쓴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는데 옛날 전화기 보시면 이렇게 딱 놓으면 다이얼 같은 전화기 있잖아요. 놓으면 두 개의 버튼이 딱 내려가죠. 그리고 수화기를 들면 폴록 튀어나오죠. 그 스위치가 훅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 그 다음에 자석 벨 또는 톤 링커 이런 것들이 신호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식 다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호출 장치라고 부릅니다. 신호 전환 장치가 있죠. 방금 훅 스위치 같은 훅 스위치 이런 것들이 신호 전환 장치예요. 그 다음에 신호 상태와 통화 상태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놨어요. 통화 전, 이렇게 통화 전에는 이렇게 수화기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온 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중에는 스위치가 올라와 있죠. 이렇게 훅 스위치가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오프 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화 중 상태를 오프 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통화 전 상태를 온 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보 전송 일반 문제를 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기에서 USB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예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B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USB의 연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죠.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이제 오고 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USB 3.2의 속도는 10Gbps 정도의 최고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보기를 유심히 외웠어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USB에 세 가지 커넥터가 있는데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고 C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까지 올려놨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C 타입은 썬더볼트 기술과의 통합 덕분에 다른 커넥터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게 C 타입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USB 2.0은요, OHCI, 그 다음에 UH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제가 버전마다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적어놨어요. 자, OHCI는 2.0에서 쓰는 게 아니죠. 1.1에서 쓰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UHCI, 여기 나와 있는 UHCI는 1.x라는 것은 x는 변수죠. 이게 1.2, 뭐 1.3 이렇게 곳에서 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CI가 있어요. HCI. 이게 EH네요. EHCI. E가 이제 Enhanced라는 단어의 약자죠. Enhanced Host Controller Interface입니다. 이게 바로 USB 2.0에서 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HCI가 있어. X는 이제 Extensible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X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XHCI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USB 3.0이나 3.1에 쓰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요거는 1.1에서 쓰는 거고 요거는 1.x에서 쓰는 거잖아요. 틀렸죠. 2.0에서 쓰는 것은 EHCI다 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제가 외워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규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USB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흑백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컬러풀하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범용 시리얼 버스의 특징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필답형에는 이 영어 글자를 써라도 나왔고요. 특징 한 3가지만 써라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중에서 특징 3가지를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시리얼 버스 아닙니까? 직렬 버스죠. 그래서 PC와 주변 기기 간의 직렬 입출력 표준 프로토콜의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지원으로 가장 큰 특징으로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된다. 이런 기능을 이제 필답형에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USB 2.0에서는요, 최대 접속 기기가 127개까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간혹 시험에 잘 나오죠. 최대 연결 개수가 이제 127개까지 가능한 게 USB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착된 USB 장치와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특징도 알아두시고요. 직렬 버스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느리죠. 느립니다. 그 다음에 확장 거리가 짧다는 이제 단점도 있죠. 최대 이제 길이가 5m 정도 되고, 허브를 사용했을 때는 최대 30m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USB의 연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 아까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USB 3.2의 속도는 10GBps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아까 최고 속도가 10GBps 현재까지는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3가지 타입이 있다겠죠.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다. 그 중에서 C 타입이 좋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USB 2자가 붙어야 돼요. EHCI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걸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요게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개념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성로 감쇄가요, 7dB per 100m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정확히 외워왔습니다. 이럴 때 중간에 커넥터 감쇄가 0.1dB인 두 개를 이용한다. 커넥터를 2개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거리가 20m다 이 말이에요. 총 감쇄량은 얼마냐? 간단한 거예요. 이런 뜻만 아시면 돼요. 100m를 갔을 때 7dB가 감쇄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20m를 갔을 때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100m를 총 못 갔잖아요. 5분의 1만 갔죠. 그래서 감쇄량이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5분의 7을 하시면 돼요. 5분의 7dB가 이제 감쇄량이에요. 이게 감쇄량이다. 이 말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1.4가 나오죠. 그래서 1.4dB만큼이 감쇄가 되는 거예요. 감쇄. 근데 이제 이 20m를 갈 때 커넥터를 2개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당 0.1dB의 감쇄가 있으니까 0.2dB 감쇄를 더해줘야 되겠죠. 총 감쇄는 얼마예요? 1.6d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어요. 개념만 잡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만, 감쇄의 의미만 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자, 이것도 새로 나온 문제였어요. 저는 상식으로 풀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찍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가변장. 우리가 이제 다이얼을 돌린다 그러죠. 가변장은
다이아를 돌리면 저항이 바뀌어요. 가변장을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항에 잡은 자리가 이렇게 있죠. 이걸 와이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리가 또 3개가 있잖아요. 가변장 보시면 다리가 3개가 있죠. 이걸 돌리면 저항이 변하죠. 그걸 가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변장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변장을 돌려가지고 저항의 크기가 바뀌니까 음의 크기가 바뀌겠죠. 저항이 적을수록 음이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가변장을 돌려서 음의 크기를 조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 뭘까요? 음의 크기를 조정하니까 상식으로도 풀겠네요. 볼륨 조절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도 냈더라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전에 나왔을 법한 문제인데, IoT죠. 사물 인터넷. IoT 센서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해 센서와 관련된 응용 서비스 처리 시 필요한 핵심 기능이 아닌 거 그랬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IoT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 센서의 특징은요. 일단 전력 소모가 극히 적어야 됩니다.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지연 시간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지연 응답을 위한 센서의 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죠.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 IoT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력 소모도 적어야 되고요. 응답 지연 시간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전력 소모, 저지연, 고속 데이터 처리. 답은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 건 아니죠. 전용 플랫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로 틀린 것. 이건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21년 1회차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디죠. 이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음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미디라는 것은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입니다. 전자악기끼리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각 신호를 규칙화한 일종의 규약이다. 그래서 악기를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미디입니다. 나머지는 뭐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이 있죠. 자, AVI는 여기 나와 있죠. AVI는 윈도우상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기법으로 영상과 소리를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포맷이다.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를 압축하거나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JPEG은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죠. MPEG은 동영상 압축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의 표준이 JPEG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압축 기술의 표준이 MPEG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2021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장 갔을 때는 이제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구성 요소가 아닌가. 21년도에 나오고 지금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의 구성 요소에는 메시지 저장 장치인 MS가 있고요. 사용자 에이전트는 UA가 있고 메시지 전송 에이전트인 MT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장치인 AU, 사용자라는 유저가 있죠. 유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S, 그 다음에 MTA, MH 아닌 건 유저 에이전트라는 건 없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